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 김묘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실 뭐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면은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건보료. 그거 말고는 딱히 이 공단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험 급여를 통해서요. 예. 국민보건 건강 증진과 그다음에 사회보장 증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다라고 우리가 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요, 이제 4대 보험을 이제는 고지하거나 수납하는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4대 보험 징수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각 기관들이 따로 이제는 이제 고지를 하거나 부과를 했죠. 지금도 물론 부과는 따로 하고 있지만 수납 같은 거를 이제 총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4대 보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근데 옛날에는 건강보험증이라고 해서 그 종이로 된 거 증서를 들고 가야만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생각도 나는데 네. 기억나시죠? 네, 저는 약간 하늘색?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피면 이렇게 길어지고 이런 게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모두 전산 처리가 되면서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더더욱 이 건강보험증을 볼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죠? 왜냐하면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 그 발급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청자에 한해서 건강보험증을 선택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계속 보험증이 나오긴 했었던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죠. 저도 10년 전에 아예 없어진 건 줄 네. 그냥 생각을 했다가 네. 생각해보니까 아예 없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해서 살펴보니까요. 일단 현재는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할 때는 물론이고요. 가입자 자격이 바뀔 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긴다거나 또 지역 가입자에서 피부영자가 될 때마다 새로 건강보험증을 만들어서 가입자들에게 이제 보내준 거죠. 지난해 한 해 동안 발급된 건강보험증만 약 2,100만 장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이것들을 제작하고 발송하는 데에 무려 약 64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건강보험증 발급을 축소를 하게 되면 최소 7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네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병원 진료비 혜택을 받으면서도 건보료를 내려고 하면 사실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오르면 아무래도 건보료도 그만큼 오르니까 월급이 오르면 뭐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그 지난 4월에 혹시 건보료가 오르신 분 계세요?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예, 소득이 많으십니다. 아니요, 살짝. 네. 네, 매년 4월이면요, 사실 그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그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정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소득이 오르면 작년보다 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또 맞춰서 정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이게 소득이 높아지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고요. 또 소득이 반대로 떨어지면 또 건강보험료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네. 4월이 그런 의미다. 그래서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직장인 사이에서는 불만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월 연말 정산에다가 또 건보료 정산까지 하고 나면은 실제로 손에 쥐는 월급은 얼마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원들, 직장인들이 정말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보료 부과 방식을 매달 지급하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올해는 건보료 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보험료를 5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기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태는 기간 설립일은 2000년 7월 1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을 어떤 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보통 임직원이라 얘기하면은 임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이렇게 총 3그룹을 위해서 임직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임원은 넘어가고요. 정규직을 봤더니 개간 14,16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볼 게 무기계약직이 0명이에요. 네, 정규직화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재미있고 비정규직을 봤어요. 비정규직이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전환 계획이 57명 돼 있는데 실제 전환 실적은 54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4%가 전환이 돼 있다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무기계약직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없애는 그런 어떤 훌륭한 또 일을 좋은 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임직원 총 개를 봤더니 14,595명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성 인력이 6,163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훌륭한 기관이더라고요. 예, 정말 훌륭한 기관이라서 제가 보면서도 참 대단한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그 요약 포괄 손익계산서를 봤는데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잖아요. 사실 손익계산서는 의미가 없죠. 말 그대로 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하지만 본다면 매출액이 무려 66조 원이 굴러다니는 공공기관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금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금에 운영하는 데서 일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복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무 보장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률도 또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평론가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 그리고 출산, 사망 등에 대해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사회 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직장, 공무원, 교직원, 지역의료보험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다가 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된 후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부서 먼저 첫 번째 이슈 주시죠. 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률, 문케어가 탑. 네, 문케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난 8월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설명하는 건데요. 줄임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정부는 비급여 치료 항목을 급여화해서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현재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 6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 내에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의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 오는 22년까지 미용과 성형 이런 건 제외하고요. 자기공명 영상, MRI라고 하죠. 이것과 초음파 등의 진료비를 급여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MRI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저 이전에 해가지고 참 아쉽네요. 네, 근데 이렇게 문케어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보장률이 뭐냐면 우리가 사비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급여로 들어가서 이제 병원비를 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보장 제도로 해서 우리가 병원비를 책임져 주는 이런 보장률이 원래 높아져야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데 사실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 때문에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봤더니요 2016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2018년 4월 25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 자료를 봤더니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 전년 대비 0.8% 떨어졌습니다. 이게 오르지 않고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또 반면에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이거는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014년도에 시행된 4대 중증 질환 보장형 강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4대 중증은 보장률이 높아졌는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문케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 보장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얘기입니다. 네, 또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에 이 의사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어서 대립하기도 맞아요.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또 입장이 있는 네. 거니까요. 일단 정부는 문케어가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입장이죠. 네. 낮은 의료 수가 그리고 건강보험료 상승 등을 이유로 해서 집단 휴진까지 언급을 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데 의료 수가란 뭔가요? 네,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 부담금이 있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는 급여비의 합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뒤에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을 뜻하는 겁니다. 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이 보장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건가요? 네, 앞서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의료 소비자 부담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서 좀 큰 편인데요. 한국의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36.8%입니다. 네. 그러니까 OECD 평균인 19.6%보다 굉장히 높죠. 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뿐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쪼록 정부와 의협의 대립이 하루빨리 좀 원만히 해결이 돼서 국민들이 치료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정착 노력. 치매에 대한 복지 그 얘기인 것 네, 같은데요. 그렇겠죠. 이 치매라는 것이 참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때문에 이런 정착을 위한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때 내건 의료복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서울 요양원을 찾아서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면서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치매 환자가 무려 66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권 평론가님께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간담회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실 핵심은 바로 문재인 케어랑 바로 우리가 지금 아젠다로 얘기하고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거든요. 치매라는 게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의 문제고요. 사실 말 그대로 가족의 어떤 말 그대로 현재 상태를 이제 말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가족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치매 환자 한 명만 있으면 가족이 무너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7월 9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되고요. 지금은 한 8개월, 9개월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현재 어떻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냐 봤더니 먼저 추경을 편성해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식 개소가 한 10곳 됐고 우선 개소가 199곳, 기존 운영이 47곳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를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월 1월에 6만 8천 건이었던 등록 개수를 봤더니 등록 개수가 지난달에는 한 6배 가까운 37만 명이 신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이다, 가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치매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걸 좀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중증 치매 환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제도를 이제 하면서 말 그대로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한 1월부터는요 MRI 검사
아까 얘기했지만은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겨볼 수 있고요. 정말 정부에서 이번 어떤 계획을 통해서 치매를 사회 문제로서 좀 갖고 가면서 보장해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정책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치매 노인의 공공후견인을 지정을 하는데 이분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전문직 퇴직자 중심으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독거 치매 노인 지원도 되고요. 또 노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지니까 일석이조겠죠. 그렇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과연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좀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일단 정부에선 치매 의료비의 90%를 이제는 건강보험료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있는데 많은 그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하죠. 기금이 어디 있어서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까지 보장하려 하느냐. 왜냐하면 민간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보험이라고 그러죠. 민간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도 중증 치매만 보장을 하지 일반적으로 있는 기초 치매 이런 거는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재정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왜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 책임지기 위해서 사회보장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건보공단이 남은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분석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김유성 기자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만약 국내 1위 기업인 삼성과 삼성. 공기업 이 회사를 두 개 동시에 붙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이에요. 마음대로 꿈은 꿀 수 있으니까요. 어디에 입사할 것 같으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고민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 저희 공기업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 공기업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굳이 오늘 공기업 얘기 안 해도 공기업이라고 할래요. 아무래도 요새는 좀 워라밸 이런 거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삼성에서는 그쵸. 저녁 없는 삶이 좀 약간 네. 걱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네. 공단, 네, 그렇습니다. 공기업.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는데요. 네. 과반수가 넘는 52%의 응답자가 공기업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삼성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고요. 네. 잘 모르겠다, 고민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20%나 됐다고 해요. 네. 그만큼 공기업을 선호하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화면으로 보실까요? 나왔어요. 네. 5위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5위는 국민연금공단이고요. 네. 4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아, 저도 여기서 일 보고 싶네요. 그리고 3위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저희 삼촌이 일하시고요. 그리고 2위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리고 1위 한국전력공사가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제 주변 지인들도 취업 준비할 때 사실 공기업을 많이 선호했던 기억이 나는데 특별히 뭐 강점이 있을까요? 네, 앞서 우리 보미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한 번 공기업에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강점이겠죠. 경기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안정적인 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시 퇴근이나 뭐 연차 보장 네. 이런 복지 문제가 아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네. 되기 때문에 공기업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기업을 꿀직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2위에 올라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역시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미 아나운서가 말했듯이 워라밸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요, 야근 강요가 없고요,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칼퇴근이 가능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한 수평적 문화가 잘 잡혀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전국 200여 개의 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고지가 있는 데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서울에서 일하시면 물론 좋은 직장 다녀서 좋겠지만은
굉장히 외로워하시는 분도 많고 적응을 못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연고지가 있는 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네. 봅니다. 네.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4대 보험공단이다 보니까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민원 강도도 다른 데보다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음에도 공단 특성상 비교적 연봉도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무작정 공기업이라고 해서 선호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기업과 직무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취준생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주시죠. 건보공단,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 뭔가 네. 변화를 네. 시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등 공신을 꼽자면 상담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겠죠. 저는 이 고객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네. 이 상담원 분들의 이 노고가 굉장히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사분들이 1,562명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상담 건수만 연간 3,400만 건이 된다고 이야. 합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네. 그만큼 이 상담사분들이 건보와 고객을 이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들의 노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건보는 매년 우수 협력업체와 상담사들을 위한 포상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또 상담사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담사 스트레스 관리 협의회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밖에도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첫 번째로 보면요, 고객 지향형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아마 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전화해 보시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빠르게 전화를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AS 돌리거나 한참 아니면 걸리는데. 한참 있다 받으시는데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속하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콜을 폭주할 때는요, 콜 분배를 자동적으로 해주기도 하고요. 상담 지연 시에 대해서 상담 예약 시스템 이런 것 좀 자리가 많이 잡혔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전화가 계속 한 사람한테 오면 우선으로 상담해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좀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활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상담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빅데이터해서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에 맞듯이 네. 우리가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에 대해서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부류의 어떤 지역에 어떤 종류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어떤 민원 문의가 많대더라. 그럼 알아서 그것을 사회 보장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빅데이터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 그다음에 한국데이터진흥원으로부터요, 이런 데이터가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클래스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많은 서비스, 질 좋은 콘텐츠들이, 질 좋은 어떤 상담 서비스의 콘텐츠들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고, 또 한 가지는요,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 접목과 챗봇, 말 그대로 챗봇. 알아서 로봇이 또 채팅도 해주고 말 그대로 상담도 해주는 이야. 이런 챗봇과 새로운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안도 역시 내부적으로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4차 산업혁명에 맞듯이 굉장히 디벨롭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공기업 하면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요. 인공지능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챗봇이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어떤 변화를 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상담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혼자 외롭게 살아가시는 노인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넣는 건강 드림 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외로운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전화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또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소중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TMI 이슈 가이드 마무리 기업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이라보다는 이 공단이 사실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막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네. 너무. 근데 봤더니 아까 평균 보수가 작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과연
이 건강보험공단의 평균 보수가 어떻게 될까 해서 봤더니 우리가 정규직으로 봤습니다. 평균 보수를 봤어요. 근데 1인당 평균 보수액이 한 6천 연봉입니다. 6,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시 졸업원 수는 한 13,000명 정도가 되고 평균 근속 연수가 무려 19년입니다. 근속 연수가 평균이. 뼈를 평균 묻는다고 근속 하죠. 연수가. 뼈를 묻는다. 네, 20년, 20년.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사실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취준생 분들께서는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신입사원 연봉. 이게 공시 자료예요, 사실. 그러니까 신입이 거기서 나온 중요합니다. 겁니다. 네, 신입이 중요하죠. 그래서 봤더니요. 기본급은 한 2,3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각종 수당 붙고 하다 보니까 3천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네, 3천만 원이 정확하게 신입의 어떤 연봉이다. 이렇게 초임으로 이렇게 잡혀놨는데 네. 이런 거 보면은 뭐 글쎄요. 다른 민간 기업보다 뭐 대기업보다는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20년의 근속 연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어떤 공단인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진짜. 네. 네,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전공이 중어중문학, 경제학과 복수 전공을 했고요. 학점은 3.86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945점, 중국어가 6급 207점입니다. 대내외 활동은 교육청 주관 초등생 교육봉사 프로그램, 그리고 중국 상해 교환학생, 항주 어학연수를 했고요. 교내 리더십 학생협회 리크루팅, 재무관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을 보유하고 있고요. 경력 활동은 카페에서 바리스타, 손님 응대, 그리고 영화관 미소지기 매표 발권, 매점 관리, 그리고 오비맥주 인사팀 인턴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토익 점수가 상당히 높은 네. 지원자예요. 좀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경력도 있어서 중국어도 좀 능통해 보이고요. 네. 우리 기자님께서 이 주인공의 프로필에서 눈여겨볼 게 있나요? 네. 잘 모르겠는 게요, 사실요. 네. 굉장히 스펙이 좋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이게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좀 자신의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서 평론가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근데 정확히 정말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사실 그 공기업, 공공기업 임원들 만나보시면은 어떤 분은 요즘에 트렌드가 인성이에요, 사실. 네. 요즘에 뭐 갑질 문화다 뭐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 친구가 과연 인성적으로 굉장히 잘 어떤 갖춰져 있는가, 품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는데 초등생 교육 봉사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요. 사실 초등생을 이게 봉사할 정도면은 애들을 좋아하지 않고서 이거 못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성이 어느 정도 갖춰진 친구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자, 그럼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확인해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보겠습니다.